세 번째 시간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부증성에 대한 우리는 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 내용이 여러분 교재 47페이지 2번 챕터 부증성이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줄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저희들이 인력해서 밑줄을 그어드리기 때문에 그 부분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동그라미 보시면 파생 특징되는데 물리적 공성은 수직선이 되며 가격에 대해 완전 비탄력적이다. 이 표현 나와 있죠?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했던 내용이네요. 토지의 물리적 공선은 수직이다. 그래서 가격에 대해서 완전 비탄력적이다. 이는 어떤 성 때문입니까? 부증성 이론에서 토지의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그라미 3번입니다. 동그라미 3번은 내리 생각합시다. 토지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이야기예요. 증가한데 이 증가한 수요를 뒷받침시켜서는 어떻습니까? 토지의 물리적 공급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렇지만 물리적 공급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성? 부증성 때문이죠. 자, 이래서 토지는 남아도입니까? 부족합니까? 부족하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토지의 부족 문제가 발생하겠고, 토지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어떻습니까? 지가는 이제 상승하게 된다. 그래서 토지 부족 문제의 근본 원인이 되고, 지가 상승의 근본 원인이 되는 건 결국 뭡니까?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어떤 성? 부증성 관련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3번 설명드렸고, 다음은 동그라미 4번 내용이에요. 동그라미 4번은 여러분들이 토지 공개념이다. 이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정책편에서 또 이야기 드리겠는데, 토지 공개념이라는 것은 토지의 소유권을 제한하려는 인식의 사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무엇 때문에 소유권을 제한하려고 할 것인가? 자, 이도 먼저 우리가 이 시간에 토지는 사회성, 공공성이 강조된 재화라는 얘기. 사회성, 공공성이 강조된 재화다 보니까 공공복리가 우선적으로 이용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누가 가지고 있는 소유권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또한 토지는 부증성의 특성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물리적으로 양을 늘릴 수 없더라서 한정된 토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처럼 토지는 사회성, 공공성이 강조되는 재화이고 부증성이란 특성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권을 제한을 하게 된다. 그래서 토지 공개념이 도입되고 더욱더 확대되어 실시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4번 첫 번째 끝부분 보세요. 그 보시면 이제 토지 이용의 사회성 공성이 요청되고 토지 공개념의 도입 및 확대를 요구하는 원이 되기도 한다. 토지 공개념의 도입 그리고 확대 요거는 원이 되는 건 결국은 어떤 성 때문입니까? 부증성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5번이에요. 5번은 우리가 합시다. 부증성에서 토지는 물리적으로 절대량을 늘릴 수가 없더라서 한정된 자원이기 때문에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집약적 토종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 이분도 이렇게 말 바꾸는 겁니다. 토지는 부증성으로 인하여 조방적 이용이 이루어진다. OX, X 잘못됐죠? 부증성에서 토지용은 조방화되는 겁니까? 집약화되는 겁니까? 집약화된다. 집약적 이용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 설명드렸고 6번 봅시다. 6번 보시면 수급 조절의 곤란 등으로 균형 가격 형성이 곤란하다는 겁니다. 우리 여기서 알겠죠? 자, 보시면 이제 부동성, 부증성, 개별성 등 여러 특성에서 부동산 시장에서 수급 조절이 곤란하다는 겁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수급 조절 곤란 만드는 건 뭡니까? 부동성, 부증성, 개별성 등 여러 특성 때문이다. 자, 이래서 결국은 감정평가를 필요케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동그라미 7번입니다. 공급 능력의 한계로 말미암아 수요자 경쟁을 일으킨다는데 이건 그래서 하세요. 토지는 물리적으로 양을 늘릴 수 없더라. 한정이 돼 있죠. 한 토지로 서로 가지고 있으려 한다는 이야기야. 따라서 공급자 경쟁이 더욱더 치열할까요? 수요자 경쟁이 더욱더 치열할까요? 수요자 경쟁이 더욱더 치열해진다는 거면서 입지 경쟁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생각하시고 부증성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문제 2번입니다. 문제 2번 한번 봅시다. 토지의 자연적성인 부증성의 설명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번 보세요. 후보지나 이행지 같은 용어에 내포되어 있는 토지 개념은 절대량의
토지 증가가 아니며 용도천을 의미하는 것이다. 근데 자, 이건 이래서 하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 여기서 했죠. 자, 후보지 이행지다라는 겁니다. 자, 이는 어떻습니까? 네. 자, 후보지 이행지 이 같은 개념도 결국 토지의 물리적인 절대이 늘어났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지만 어때? 이제 후보지 이행지 이 같은 경우에 이용의 전환이 이루어진다 할 수 있겠지요. 그렇죠? 그래서 후보지 이행지 이 같은 경우도 결국은 뭡니까? 경제적 공급 이와 관련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대량의 토지 증가는 아니란 이야기죠. 용도천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용의 전환이다. 그래서 1번 맞는 표현이 되겠지요. 우리 2번 생산비를 투입하여 물리로 양을 늘릴 수 없다. 부증성이지요. 다음 3번 부증성은 면적의 유한성이라고 한다. 우리 예서 배웠죠? 면적의 유한성이다. 면적에는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왜? 물리적으로 양을 늘릴 수 없기 때문이다. 3번도 맞는 표현이 되겠지요. 4번 보세요. 매립 등으로 농지의 양이 증가된 것은 용도의 전환이지 절대량의 증가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를 통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공유수를 매립해서 택지를 조성한다는 이야기예요. 조성한다. 이로 인해서 토지의 절대량이 늘어났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절대량이 늘어난 건 아니란 이야기예요. 바로 뭡니까? 이용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경제 공급, 즉 용도적 관점에서 공급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4번도 맞는 표현이 되겠지요. 5번 봅시다. 토지는 생산비를 투여하여 생산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다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용도적 공급,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요. 자, 용도적 공급이다. 그럼 결국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 여기서 했죠? 용도적 관점에서 공급은 경제적 공급을 뜻한다는 이야기예요. 뜻한다? 그럼 경제적 공급도 불가능합니까? 아니잖아요. 경제적 공급은 어떻습니까? 가능하다. 이는 뭐 때문에? 용도의 다양성 특성 때문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 토지는 생산비를 투입하여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표현되면 맞는 문장이 되겠지요. 그렇지만 지문에 용도적 공급이 불가능하다. 이분 잘못된 문장이 돼버린다. 그래서 보기 5번 틀린 문장이 되겠지요. 옳게 고치선 용도적 공급 이걸 빼버리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답은 몇 번입니까? 5번 이렇게 보시고 여하튼 토지는 부증성이란 특성에서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용도의 다양성 들어서 경제적 공급, 용도적 관점에서 공급은 가능하다. 이게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챕터입니다. 세 번째 챕터는 영속성이다 소개되고 있는데, 괄호 보세요.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비소모성이다, 불변성, 불개성, 내구성 등 여러 가지로 표현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파생 특징 동그라미 1번 한번 봅시다. 자, 부동산 활동에 장기적 배려가 요구된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부동산 활동은 장기적으로 이루어진다 할 수 있겠죠. 어떻습니까? 부동산은 오래 쓸 수 있다. 영속성의 특성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영속성 관련될 수 있겠지요. 다음 동그라미 2번입니다. 동그라미 2번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감가 요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감가 요인이다. 이때 감가 요인은 뭡니까? 가치를 떨어뜨린 요인이다라는 겁니다. 참 감가 요인도 우리 네 가지 말씀하면 되겠는데, 먼저 물리적 감가 요인이 있고, 다음은 기능적 감가 요인, 다음은 경제적 감가 요인, 다음은 법률적 감가 요인, 이 같은 게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때 용어부터 정리합니다. 먼저 물리적 감가 요인이에요. 물리적 감가는 부동산의 물리적인 상태가 악화된다는 이야기예요. 이처럼 물리적 상태가 악화되어서 가치에 손실이 발생한다면 이는 감가의 대상이 된다 할 수 있겠죠. 이게 물리적 감가예요. 다음 기능적 감가로서는 대상부산 자체적으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기능의 진부화 이로 인해서 가치의 손실이 발생한다면 감가의 대상이 되겠죠. 이게 기능적 감가 요인이다라는 겁니다. 다음 경제적 감가로서는 대상부상 하등 관했습니다. 외부 요인과 맞지 않아서 가치의 손실이 발생하더라는 이야기예요. 이때 감가의 대상이 된다. 이게 경제적 감가입니다. 다음 법률적 감가는 권리에 하자가 있다는 이야기. 좀 권리에 하자가 있어서 가치의 손실을 발생하면 역시 감가의 대상이 된다 할 수 있겠죠. 이게 법률적 감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토지 한번 생각해보자는 이야기예요. 토지 생각하는데 토지는 아무리 생각해도 가치 소모나 마멸이 없더라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물리적인 상태가 어떻습니까? 악화될 만한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럼 물리적 상태가
악화될 만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결국 토지는 물리적 강가는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이는 어떤 성 때문입니까? 영속성. 아무리 생각해도 가치소나 마음의 열이 없다. 하여튼 영속성 이로 인해서 물리적 상태가 악화될 만한 이유가 없다는 얘기에서 토지는 물리적 강가가 적용 배제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또 우리 이제 이런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처럼 건물이 있고요. 다음 토지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토지인데 이 부지 면적은 이렇게 넓은 데 비해서 건물의 건축 면적은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때 이 토지가 제 기능을 다하고 있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 토지의 가치는 떨어지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처럼 토지 자체적으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더라. 기능의 진보와 이로 인해 가치 손실은 나타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이야기예요. 있다. 다음은 그래서 이제 이 토지는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경제적 감가도 어때? 대상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다음 이 토지는 권리의 하자가 있어서 가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법률적 감가도 적용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참 토지를 할 때도 그래서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 법률적 감가 이들 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토지는 물리적 감가는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는 어떤 성 때문입니까? 영속성, 이특성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이 동그라미 2번이에요. 동그라미 2번 봅시다. 자, 영속성은 물리적 측면의 불변성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물리적으로 감가상각이 배제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여하튼 토지는 물리적 측면에서 감가는 적용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어떤 성? 영속성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다음, 동그라미 3번 내용입니다. 동그라미 3번은 우리 이런 합시다. 자, 내가 땅을 가지고 있어. 그럼 나는 어때? 소유 이익을 얻는다. 할 수 있겠지요. 반면 내 땅을 빌려 쓴 사람은 사용 이익을 얻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소유 이익과 사용 이익을 분리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뭡니까? 임대차가 이루어진다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임대차가 이루어진 건 어떻습니까? 오래 쓸 수 있다. 영속성, 특성 때문이다. 그래서 임대차 시장의 발달 근거가 되는 것도 어떻습니까? 영속성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3번 내용이에요. 토지의 소유이익과 이용이익, 즉 사용이익이지요. 분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임대차 시장이 발달은 근거가 된다. 어떤 성? 영속성 관련된다는 겁니다. 다음 동그라미 5번 보세요. 소몰 전제라는 재생산의 이론이나 사고방식은 토지에 어때?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뭐 됩니까? 소모가 된다 안 된다? 안 되기 때문이죠. 어떤 성? 영속성 관련된다는 겁니다. 동그라미 6번 보통 관리에 우위를 크게 한다는 이야기야. 왜? 오래 쓸 수 있기 때문에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죠. 영속성 관련됩니다. 7번 가치 보존력이 우수해서 투자자로서 선성을 높여준다는 이야기예요. 뭐 때문에 오래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영속성 관련되지요. 다음 동그라미 9번입니다. 9번은 우리 예를 합시다. 흔히 우리가 이제 부동산의 가치다. 이걸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부동산 가치라는 것은 장래 기대되는 유무형의 편익, 이익이 있다는 이야기. 자, 이를 어떻습니까?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을 가리켜서 부동산의 가치라 이렇게 표현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는 뭡니까? 장래 기대되는 편익이 있기 때문이다. 할 수 있겠죠. 그럼 왜 장래 기대되는 편익이 있을 것인가? 오래 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성입니까? 영속성 관련된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의 가치를 장래 기대되는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이다. 이렇게 정했을 때 이는 어떤 특성과 관련된 겁니까? 영속성 관련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재는 이 내용을 토지와 관련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동그라미 9번 보세요. 토지 가치는 토지 소유에서 비롯되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 가치라는 개념에 근거가 된다. 결국 우리가 부동산의 가치를 장래 기대되는 편익을 현재적 환원합시다. 정했을 때 이는 어떤 성? 영속성 관련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측 페이지에 3번, 4번 문제는 저희들이 인력해서 풀어드릴 문제들이에요. 여러분이 한 번 더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50페이지 보시면 50페이지는 네 번째부터 개별성이다. 적어져 있죠? 개별성은 다름을 우리가 비대체성, 비동질성, 이질성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 관해서 먼저 우리가 이제 이 부분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서 이제 토지의 대체에도 물리적 대체라는 게 있고, 다음은 경제적
경제적 대체라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경제적 대체는 용도적 관점에서 대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예를 들어보자는 이야기요. 여기에 주거지역이 있습니다. 주거적. 이 주거적인데 내가 이제 주거적 데서 A라는 이 땅 위에 집을 지어도 좋고요. B라는 이 땅 위에 집을 지어도 좋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집을 짓는 땅으로는 A도 좋고 B도 좋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A와 B는 집을 짓는 땅으로는 대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잖아요. 어디 집도 좋으니까. 대체는 결국 집을 짓는 땅 용도적 관점에서 경제적 대체는 어떻습니까?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뭐 됩니까? 인접되어 있다. 인접성이라는 특성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A와 B 이걸 있는 그대로 물리적 측면에서 바라보면 똑같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물리적 대체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그 얘기죠. 안 된다. 이는 어떻습니까? 모두가 다르다. 개별성이라는 특성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인접성이라는 특성을 해서 경제적 대체, 용도적 관점에서 대체는 가능하다는 이야기. 그러나 개별성 이론에서 물리적 대체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처럼 개별성이라는 특성에서 물리적 대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토지는 완전한 대체 공개가 성립된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 내용 이해하시면 의의는 다 설명드렸어요. 설명드렸고 동안에 1번 봅시다. 토지의 가격이나 수익 등을 개별화 구체화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마다 단위에 따른 가격이 달리 나타나고 수익을 발생시는 것도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이 결국 뭘 얘기합니까? 바로 부동산 현상 이 자체가 어때? 개별적으로 나타난다. 할 수 있겠죠. 이는 어떤 성? 개별성 관련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으로 2번. 부동산의 비교를 어렵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뭐 때문입니까? 모두와 다르다. 개별성 특성 때문이지요. 다음 3번. 부동산 현상을 개별화하는 이론적 근거가 된다. 그래서 부동산에 있어서 원리의 도출이나 이론의 전개가 어렵게 된다는데 이건 명합시다. 부동산 현상이 또 부동산 활동이 개별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의 이론을 만들어내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다. 그 이야기죠? 어떤 성? 개별성 관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동그라미 5번 내용이에요. 동그라미 5번은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부동산 시장의 특성 관련된 부분인데, 자, 부동산 시장에서는 상품을 표준화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 같은 시장 특성을 우리가 상품의 비표준화성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상품을 표준화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뭐 때문입니까? 모두와 다르다. 개별성의 특성 때문이다. 할 수 있겠죠. 개별성이나 특성으로 인해서 모두와 다르다. 상품을 표준화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도매상, 소매상 이 같은 유통기구가 존재합니까? 존재치 않습니까? 존재치 않는다는 이야기. 생각해보세요. 땅 도매상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도매상, 소매상 유통기구가 존재치 않는다. 시장은 조직을 갖출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지요. 이걸 그래서 우리가 시장의 비조직성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시장은 조직을 갖출 수 없다. 비조직성 이도 결국 뭡니까? 개별성이라는 특성으로 해서 상품을 표준할 수 없기 때문이다는 겁니다. 다음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한 내용을 알리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요. 이런 특성을 우리가 이제 거래의 비공개성이다. 또는 거래는 은밀한 데서 거래의 은밀성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도 뭐 때문입니까? 뭐 여러 가지 예를 들었으면 부동산 거래는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경향이 강하다는 이야기예요. 왜? 개별성 특성에서 거래가 개별적으로 된다. 개별적으로 거래를 이루기 때문에 당연히 거래 내용을 알리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는 이야기지요.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 가지 말씀인데 먼저 이분부터 정리하셔야 되는 겁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상품을 표준화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겁니다. 시장은 조직을 갖출 수 있다 없다? 없다. 다음 거래 내용을 알리려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상품의 비표준화성, 시장의 비조직성, 거래 비공개성 특성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는 결국 토지의 어떤 성과 관련이 있는 겁니까? 개별성, 이와 관련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이 동그라미 5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부동산 시장의 특징 중 비공개성, 비표준화성, 비조직성을 가져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동그라미 6번입니다. 부동산 활동이나 현상을 개별화시키며 감정 평가할 것이 개별 분석이 요구된다. 부동산 현상이나 활동이 개별적으로 나타난다. 개별성이죠. 이론에서 개별 분석을 필요케 한다는 겁니다. 개별성 관련된다는 겁니다. 다음은 7번. 자, 일물 일가의 법칙이다. 소개해보는데, 자, 이건 이런 식으로 해봅시다. 자, 일물
일가의 법칙에서 이건 뭡니까? 동일한 시장에서 그래서 파주의 토지시장이다. 이처럼 동일한 시장 내에서는 일물 하나의 물건에 일가 하나의 가격이 존재한다. 이 법칙을 우리가 일물 일가의 법칙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자 보세요. 파주의 토지시장에서 일물 일가의 법칙 상태에서는 먼저 일물이 돼야 되겠죠. 하나의 물건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파주의 토지시장의 모든 토지가 같아야 되겠지요. 그렇죠? 토지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더라. 그럼 일물 성립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다음은 이제 일가 이게 성립에서는 파주의 토지시장 내에서 토지의 단일 땅 가격이 다 같아야 되겠지요. 그렇겠죠? 단일 땅 가격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잖아요. 그럼 일가 성립이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 토지시장에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일물 일가의 법칙이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지요. 뭐 때문입니까? 모두가 다르다. 개별성 관련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동그라미 7번 내용이에요. 일물 일가의 법칙 적용을 배제시킨다. 어떤 성? 개별성. 다음 8번 시간 표준지다. 이 표현이 나옵니다. 표준지. 자, 표준지는 말 그대로 표준이 되는 땅이라는 이야기. 그럼 전국의 수많은 필지 중에서 표준이 된 땅, 대표된 땅이라는 이야기예요. 이걸 찾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다는 이야기지요. 왜? 모두가 다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표준지 선정을 어렵게 한다. 이도 결국 뭡니까? 개별성 연관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보시고요. 다음 5번째 챕터입니다. 인접성이다. 다른 말로 우리 연결성 또는 연속성 이렇게 표현했지요. 자, 그래서 이제 의만 세 줄로 나와 있는데 이번은 이 내용이에요. 자, 외부 효과 이는 어떤 성입니까? 자, 부동성, 인접성과 관련된다. 할 수 있겠지요. 외부 효과도 두 가지가 있다. 정의 외부 효과, 외부 경제라는 거, 부의 외부 효과, 외부 불경제라는 게 있다. 여튼 외부 효과는 어떤 성? 부동성, 인접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동그라미 1번 내용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은 이런 생각합시다. 이제 인지라는 게 있어요. 인지는 인접된 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접된 땅이다. 그럼 잡으세요. 여기에 내 땅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내 땅이 있고, 처음 인접된 땅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밑에 인접된 땅에 이용이 좋으면 내 땅의 어떻습니까? 가치는 높아지겠지요. 인접된 땅에 이용이 안 좋으면 내 땅의 가치는 어때? 떨어진다. 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예요. 내 땅에 이용이 좋으면 인접된 땅의 가치는 높아지겠지요. 내 땅에 이용이 안 좋으면 인접된 가치는 어때? 떨어진다. 할 수 있겠죠. 나도 내 땅의 가치를 높이고 싶어 하겠지요. 그리고 인접된 땅 소유자도 가치를 높이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잡았어요. 이제 서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울리는 이용, 협동적 이용이 필요하다는 이야기. 뭐 때문에? 인접되기 때문이다. 인접성 관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인접토지, 즉 인지가 되겠지요. 협동적 이용을 필요화시킨다. 인접성 관련된다는 겁니다. 동그라미 3번 소유와 관련하여 경계 문제를 야기시킨다. 이것도 뭡니까? 인접되기 때문이다. 할 수 있겠죠. 인접성 관련되네요. 동그라미 4번 가격 형성에 있어 인접토지 영향을 받게 되며 지역 분석을 필요화시킨다. 지역 분석을 필요케 하는 것도 결국 뭡니까? 부동성, 인접성의 특성 때문이다. 라는 거죠. 동그라미 6번 용도적 측면에서 대체성을 존재하게 한다. 우리 여기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참, 경제적 대체, 즉 용도적 관점에서 대체는 어때? 가능하다. 뭐 때문에? 인접되기 때문이다. 인접성 관련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는 이제 토지의 자연성 여러 가지인데 대표로 5가지 부동성, 부증성, 영속성, 개별성, 인접성, 의와 밭의 특징을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튼 이런데 지문 잘 보시면서 이 지문은 어떤 특성과 관련해서 것인가 이렇게 연결만 잘 시키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이 정도 말씀드리고 다음은 여름교재 51페이지입니다. 51페이지 2절로 넘어갑니다. 자, 2절은 토지의 인문적성의 소개인데 2절 통째로 별표 2개 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2절에는 별표 2개 해놓으시고요. 자, 이제 토지의 인문적 특성이다. 우리가 의는 다 설명드렸죠. 이제 첫 번째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고. 자, 1번 챕터 봅시다. 자, 용도의 다양성이다. 그런데 먼저 자, 의는 이야기 다 드렸죠. 자, 용도에서 다른 말로 우리가 이제 다용도성, 변용성이다. 이렇게 표현해드렸습니다. 동그라미 1번 내용이에요. 동그라미 1번은 이제 자, 최유효 이용이다. 이 표현이 나옵니다. 자, 최유효 이용이다. 자, 이건 뭐냐면 아주 쉽게 나누면 최유효 이용은 가장 좋은 용도로 써보자는 이야기예요.
뭐 때문에 그것인가? 토지는 어때?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이죠. 이 중에 가장 좋은 용도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유효용의 성립 근거가 되는 건 뭡니까? 바로 용도의 다양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렇지만 또 여러 특성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중성과도 관련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토지는 물리적으로 양을 늘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한정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한 토지를 가장 좋은 용도로 활용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최유효용의 성립 근거 등은 대표로 용도의 달성 들어볼 수 있지만 이 이외에도 부중성 등등 여러 특성을 들어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2번입니다. 용도의 경합, 병존, 전환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죠. 지금 용도가 둘 이상이 경합될 수도 있겠죠. 또 둘 이상의 용도가 동시에 존재한다. 병존. 이것도 뭡니까?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이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용도의 달성 관련된다는 겁니다. 동사 3번. 이행과 전환을 가능하다. 우리 여기서 하겠어요. 참, 이행, 전환을 가능한 또 뭐 때문입니까?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로써 어떤 경제 공급을 가능하게 한다. 할 수 있겠지요. 자, 다음. 동사 4번. 창조적 이용의 가능성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뭐 때문입니까? 바로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창조적 이용도 가능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 정도 보시고 다음 2번 챕터로 넘어갑니다. 자, 2번 챕터는 합병, 분할의 가능성이다. 우리 에서 했던 분할, 합병 가능성, 줄여서 때 분합성이다. 이걸 의미하는 거지요. 자, 그럼 이제 무엇 때문에 우리가 토지를 분할하고 합병할 것인가? 무엇 때문입니까? 최유효용을 위해서다.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분할 합병의 가능성, 이 자체는 최유효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다음 우리가 이제 분할 합병 일동에서 더욱더 다양한 용도로 토지를 활용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이야기지요. 따라서 분합성 이 자체는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하는 기능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번 보세요. 1번은 용도의 달성을 지원하는 기능을 가지게 한다 나와 있죠. 이런 정도만 여기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는 세 번째부터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는 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부동산 활동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위치이기 때문에 변할 수 있어서 위치의 가변성이 있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는 이제 토지의 인문적성이다. 여러 했지만 대표적인 세 가지 용도의 다양성, 분합성, 위치의 가변성 그래서 이야기 좀 드렸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봅시다. 53페이지 보시면 5번 문제 나와 있죠? 이번은 저희 1년한테 풀어드린 문제예요. 그래서 한번 풀어보시기 바라겠고, 자, 6번 문제 한번 봅시다. 자, 6번 문제 보시면 부동산 특성과 파생 현상을 연결하면서 틀린 것은, 자, 보기 1번 보세요. 국지적 시장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다. 결국 국지시장은 뭡니까? 지역적 시장이라는 이야기지요. 이는 어떤 성 때문입니까? 부동성. 자, 지역 간 이동이 안 되기 때문에 시장은 더 지역적으로 형성이 된다. 부동성 관련다. 맞지요? 2번 보세요. 2번. 내구성이다. 이거 뭡니까? 오래 쓸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오래 쓸 수 있기 때문에 재고시장 형성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겁니다. 맞죠? 다음 3번 봅시다. 개별성 모두가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이래서 부동산 가치 추이에 어려움을 유발한다. 할 수 있겠지요. 다음 4번 봅시다. 부증성. 이래서 토지의 조방적 이용을 촉진한다. 아니네요. 좀 우리 연습했습니다. 부증성 물리로 토지의 양을 늘릴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한정된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해서는 조방적 이용이 이루어집니까? 집약적 이용이 이루어집니까? 집약적 이용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동사 4번. 자, 부증성 이루어요. 토지 어때? 집약적 이용을 촉진한다. 이렇게 표현돼야 되겠죠? 틀린 건 4번이 되겠네요. 5번 고가성입니다. 고가성은 워낙 비싸다는 성질이에요. 좀 워낙 비싸기 때문에 내가 시장에 어때? 시장에 들어가는 것도 어렵지만 또 빠져나오는 것도 어렵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 진출을 어렵게 한다.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틀린 건 몇 번입니까? 4번 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6번 풀어드렸고요. 다음 여러분께 54페이지 보세요. 54페이지 보시면 우리 3장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이제 예시 문제다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여러분들이 자, 풀어오실 문제만 말씀을 드립니다. 1번, 3번, 4번, 5번, 6번, 다음 페이지 7번, 8번. 결국 2번 문제 하나만 빼고 또 나머지는 다 풀어보시라 그 이야기예요.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장
토지 특성이다. 예, 사실 뭐 부동산 특성 이걸 다루는 파트였지요. 여기까지 다 이야기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교재 1편 뭐 총론 부분이다. 예, 생각하시고 예, 총론 부분은 사실 어때 출제 문학순 적은 편입니다. 그러나 할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에요. 왜 기본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시간 할애해서 설명드렸어요. 오류 과정 때 더 이상 설명할 내용이 없습니다. 그만큼 예, 시간을 할애해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류 과정에서는 1편 이분 과감히 생략할 겁니다. 이제 어느 정도 베이스를 깔고 가는 게 또 오류 과정이 되겠죠. 그래서 예, 이런 정도만 우리가 예, 연습하시면 충분히 1편은 어떤지 예, 득점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여름교재 57페이지입니다. 57페이지 보시면 이제 큰 타이틀 들어있죠? 파트 2다. 이렇게 큰 타이틀 들어있어요. 이게 우리 교재 2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 2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재 2편은 이제, 자, 예, 부동산 강론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강론은 각각의 파트를 논해보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재는 1장부터 5장까지 5개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 5개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1장, 5장까지 다 모아가지고 2편 전체적으로 최근 5년 동안 우리 시험에서는 24문제에서 27문제 이렇게 출제된 영역입니다. 지난 시험에도 26문제 출제되었고요. 여름실 이번 시험도 26문제에서 27문제까지는 출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된 영역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출제 문서 때 많은 부분이다. 할 수 있겠죠. 학교는 총 몇 문제? 40문제잖아요. 그럼 40문제에서 26문제, 27문제 출제가 예상되는 결국은 대부분 문제가 2편에서 출제가 된다.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만큼 출제 문항수가 많은 부분이다. 또 어려운 영역이 또 많이 들어있습니다. 역시 이 편도 제가 시간 차를 많이 해서 이렇게 설명을 좀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 장 넘겨봅시다. 넘겨보시면 58페이지예요. 58페이지는 자 1장 부동산 경제론이다 소개됐죠? 우리가 1장 부동산 경제론이다 이렇게 소개되는데 이 안에 크게 두 가지 테마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수요 공급 이론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경기 변동 이론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게 바로 우리 교재 1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1장 경제론 여기만 따져보자는 이야기예요. 1장만 따진다 할지라도 최근 5개 동안 우리 시험에서는 5문제에서 6문제 이렇게 출제된 영역입니다. 지난 시험 5문제 나왔죠. 5문제 그리고 이번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5문제에서 6문제 출제로서 예상이 된다는 겁니다. 사실 지난 시험은 5문제 모두가 어떻습니까? 수용급 이론 여기 있을 때 집중적으로 출제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래서 수용급 이론은 지금 출제 문항수와 때 상당히 많은 부분이에요. 또한 수요-공급 이론 자체는 경제에 때 가장 기초된 원리다 할 수 있겠죠. 또한 수요-공급 이론은 앞으로 우리가 배우게 될 경기변동 이론이다, 시장론이다, 정책론이다 다양한 파트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처럼 출제 문항수 많지만 경제에 기초된 원리에서 다양한 파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수용 이론을 이해한 건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이다 생각하시고 다소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잘 듣고 이해하시려고 노력을 좀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1절은 수요 이론이다 소개인데 먼저 1번 챕터 부동산 수요의 개념이다 소개되고 있죠. 1번 챕터 옆에다가는 별표 3개 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별표 3개 해놓으시고 설명을 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고 터졌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기에 사과 하나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사과 하나인데 사과 하나 가격이 2,000원입니다. 2,000원. 2,000원 때는 내가 어떤 10개 사고자 한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10개 사버렸으니까 앞으로 사고자 하는 겁니까? 사고자 한다. 아직까지 사기 전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 똑같은 사과 하나 가격이 이제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상승합니다. 그럼 잡으세요. 2,000원 때는 내가 10개 사고자 했어요. 그런데 3,000원 상승하면 10개 벌어서 많이 사고자 합니까? 적게 사고자 합니까? 적게 사고자 한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5개. 다음, 똑같은 사과 하나 가격이 4,000원 이렇게 상승합니다. 이때는 더 적게 사고자 하겠죠? 3개. 다음, 5,000원.
상승하니까 더 적게 사고자 한다는 겁니다. 두 개. 반면 2,000원 사관의 가격이 1,000원 이렇게 하락하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보세요. 2,000원 때는 10개 사고자 했는데 1,000원 하락하니까 어때? 이젠 10개보다 많이 사고자 한다. 그래서 20개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1,000원, 1,000원, 2,000원, 3,000원, 4,000원, 5,000원 이렇게 말씀인데 사실 이 사이에도 무수한 가격들이 존재한다 할 수 있겠죠. 이처럼 이제 자 모든 가격에 대응해서 모든 가격에 대응해서 자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구매하고자 의도하는 양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이분들이 되겠죠. 이걸 가려서 우리가 뭐라고 했는가 수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수요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2,000원이다. 이것은 특정한 하나의 가격에 대해서 구매하고자 의도하는 양이 있죠. 몇 개입니까? 10개. 이걸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했는가 수요량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수요량에 대한 용어부터 먼저 정리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수요는 어떻습니까? 모든 가격을 대상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수요량은 뭡니까? 특정한 하나의 가격을 대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때 우리 예를 들어서 3,000원이라는 이야기예요. 사과 가격이 3,000원이다. 이때는 몇 개 사고자 했습니까? 5개 사고자 한다는 겁니다. 이때 5개는 수요가 되는 겁니까? 수요량이 되는 겁니까? 수요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 논리가 부동산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 다만 부동산은 우리 여러 특성이 있다 배웠죠? 이용속성 이 특성에서 임대차 시장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사와 이 같은 경우는 매매 시장만 존재했지만 부동산 시장은 임대차 시장도 존재한다. 이걸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매매 시장에서는 가격이다. 이 표현 자체가 임대차는 뭐가 됩니까? 임대료. 줄여서 임료다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매매 시장에서 구매한다. 그럼 임대차에서 뭡니까? 임차하고자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가격과 임료 이걸 포함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어떻습니까? 넓은 의미에서 가격이다 이렇게 표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가격이다 이 표현 안에는 경우에 따라서 임료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튼 부동산의 모든 가격이나 임료 순에 대응해서 구매 또는 임차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더라. 결국 구매 또는 임차하고자 의도하는 양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부동산 수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다음은 특정한 가격이나 임료에 대응해서 구매 또는 임차하고자 의도하는 양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를 뭡니까? 부동산 수요량이다 표현할 수 있겠죠? 여튼 부동산 똑같은 논리에서 모든 가격이나 임료가 대상이 된다면 이는 뭡니까? 수요. 특정한 하나의 가격이나 임료가 대상이 된다면 이는 뭡니까? 수요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수요량에 대한 용어 정리를 다 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이제 또 이분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여기에 저수지가 있어요. 저수지인데 이 저수지로 흘러 들어온 물이 있고 저수지로부터 흘러 나간 물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걸 우리 흔히 뭐라고 해서 흘러간다 이런 의미에서 그래서 우리가 유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유량은 흘러간다 영어로 flow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다음 저수지에 고여 있는 물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저수지에 고여 있는 물은 뭡니까? 저장되어 있다 할 수 있겠죠. 이를 우리가 이제 저량 이렇게 저량은 저장되어 있다서 스톡 표현됩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우리 시험은 이미 영어로 말 바꾸기 한 시험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자, 유량 뭡니까? 흘러간다 flow. 저량 뭡니까? 저장되어 있다 스톡.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응용을 하고 있다는데 한 달, 1년 이 같은 기간의 개념을 정해야 측정 가능한 변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일정 기간을 정해야 측정 가능한 변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음 올 현재 이처럼 일정 시점에서만 측정이 가능한 변수가 있다. 이걸로 경제에서는 응용하고 있다는 이야기. 그럼 잡수 이제 우리 비교를 해보면 일정 기간, 일정 시점 비교했을 때 일정 기간 뭡니까? 한 달, 1년 흘러간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정 기간을 정해야 측정 가능한 변수를 경제에서는 뭐라 합니까? 유량. 플로우다라는 겁니다. 다음 일정 시점입니다. 일정 시점이니까 예서 오늘 현재 이것도 경우인데 저장되어 있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정 시점에서만 측정이 가능하면서 어때? 저량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저는 생각하시고 여튼 한 달, 1년 여튼 기간의 개념이 내포되면 뭐가 됩니까? 유량.
다음 오늘 현재 이처럼 시점에 개념이 내포된 뭡니까? 절량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우리 여러 가지 변수를 가지고 자, 유량이냐 절량이냐 구분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먼저 가격과 임료입니다. 이때 자, 가격은 교환된 대가지요. 그럼 교환은 일정 기간 동안 이루어집니까? 시점에서 이루어집니까? 시점에서 이루어진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가격은 어디에 갑니까? 절량 변수가 된다는 겁니다. 다음 임료는 사용 수익에 대한 대가가 되겠죠. 그럼 사용하고 수익 가능성은 일정 시점에서입니까? 기간 동안입니까? 기간. 그래서 한 달 동안 빌렸으면 대가로 임대료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간에 따라서 이는 뭡니까? 유량의 개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토지 관련해서 토지의 교환된 대가, 토지의 가격이겠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지가. 그럼 지가는 절량이 되겠죠. 다음 토지의 사용수의 대가다. 토지의 임대료다. 이는 뭡니까? 지대. 어디에 납니까? 유량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 지가 이들은 어때? 절량 변수가 되겠고 임료, 지대 이들은 뭡니까? 유량 변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월급여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연봉. 따져봅시다. 자, 월급여는 한 달 동안 일한 대가로 받는 거지요. 연봉은 뭡니까? 1년 동안 일한 대가로 받는 것이다. 그래서 한 달, 1년 기간의 개념이 되었으니까 어디 합니까? 유량이다.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이제 주제를 필요 없이 지문에 월, 연 이 말이 들어가면 다 어디 합니까? 유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기업의 단기 순이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때 단기 이게 뭡니까? 이번 회계연도다 이런 의미죠. 자, 기업의 회계연 대충 뭡니까? 1년이에요. 1년. 그래서 자, 1년 동안 순이익이 얼마나 되느냐 이 문제 되겠죠. 그래서 기간의 개념이 내포되어 있죠. 뭡니까? 유량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순영업소득이라는 게 있어요. 순영업소득이다. 이는 순수히 영업을 통해서 벌어진 소득이 되겠지요. 이도 이제 1년 기준으로 측정한다는 겁니다. 참 1년 기준으로 측정하기 때문에 당연히 어디다 합니까? 유량이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 지난 1년 과정에서 투자하는 편에서 다룬 내용입니다. 물론 3, 4호 과정에서 투자하는 편에서 또 이야기 드릴 겁니다. 근데 내가 임대하는 과정에서 매년마다 어떤지 세후 현금 산정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때 세후 현금 산정 프로차트 척을 짜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 공, 기, 유, 영, 순, 부, 세, 영, 세 이렇게 기억했지요. 그래서 가는 총소에서 공실 불량금지 빼주고요. 기타소 더해주면 뭡니까? 유효 총소득이죠. 자, 여경을 빼주면 순영업소득, 부채세를 빼주면 세전 현금, 영업소득 빼주면 세후 현금이 산정이 된다 할 수 있겠죠. 그럼 이와 같은 이 프로 자체는 뭡니까? 결국 1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1년 기준할 때는 이 프로 차트에 나와 있는 값들은 다 어디 갑니까? 유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량이다. 그럼 자, 여기 보세요. 가능 총소득, 자, 유효 총소득, 순영업소득, 자, 세전 현금, 세후 현금 모두가 어디 갑니까? 유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럼 이제 순영업소득 바로 여기 있는 부분이죠. 유량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를 통해서 결국은 소득, 즉 수익과 관련된 부분은 다 어디 합니까? 유량 변수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우리가 얘기합시다. 내가 이 건물 하나 샀습니다. 이 건물 사서 내가 직접 관리하기가 어렵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관리자에게 관리를 맡겼어요. 맡기고 내 입장에서는 관리자에게 어때? 관리자가서 월급을 준다는 이야기예요. 준다. 그럼 자 보세요. 관리자의 월급여다라는 겁니다. 그럼 한 달 동안 관리준 대가를 지불하는 거잖아요. 한 달 기간의 개념이니까 당연히 유량이 되겠지요. 그럼 내 입장에서는 뭡니까? 비용이 되겠지요. 그러나 관리자에서는 뭡니까? 소득, 수입이 된다. 어떤 측면보다도 뭡니까? 유량이 된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내가 이제 이 건물을 취득하면서 은행부터 대출을 좀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대출 받고 이자 내야 되겠지요. 그럼 이자 비용이 있다는 겁니다. 이자 비용. 자, 이자 비용도 유량일까요? 저량일까요? 유량이다. 쓰겠죠? 왜? 그래서 한 달 동안 내가 빌려준 대가로 이자 내는 거잖아요. 그죠? 따라서 한 달 기간이 내보되어 있다. 그래서 유량이다 할 수 있겠죠. 내 입장에서는 관리자의 월급여, 이자 비용 모두가 뭡니까? 비용이에요. 비용. 즉 지출과 관련된 부분이다 할 수 있겠죠. 이도 다 어디 합니까? 유량에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량이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자산의
자산의 가치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내 입장에서는 건물도 하나의 자산이 되겠지요. 이 건물의 가치에서 30억이란 약, 이걸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보세요. 지난 1년 동안 건물 가치가 30억이다. 이렇게 표현할까요? 아니면 올 현재 건물의 가치가 30억 이런 표현할까요? 현재. 즉 시점의 개념이네요. 그래서 자산 가치 어디에 합니까? 저량. 다음 부채 검사합시다. 부채. 빚이 3억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빚이 3억이 있다는 것도 지난 1년 동안 빚이 3억이다. 이런 뜻일까요? 현재 빚이 3억 있다는 얘기일까요? 현재. 따라서 어디 합니까? 저량. 다음 인구수입니다. 자, 우리는 인구가 5천만 명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인구가 5천만 명도 지난 1년 동안 인구가 5천만 명이니까 현재 5천만 명의 뜻일까요? 현재. 그럼 역시 시점의 개념이니까 뭐가 됩니까? 저량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산의 가치, 부채, 인구수, 이들은 다 어디에 합니까? 저량에 해당이 된다 생각하시고, 참고로 우리 이분도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지금 인구수입니다. 인구수는 어디에 합니까? 저량이었잖아요. 그렇지만 인구 변동분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인구 변동분이다. 그래서 어떤지 이 인구가 100만 명이 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100만 명이 늘었다는 얘기는 올 현재 100만 명이 늘은 겁니까?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100만 명이 늘었다는 의미일까요? 1년 동안. 그렇죠? 그래서 인구 변동분이다. 이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유량이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구수 이렇게 변되면 이는 뭡니까? 저량이에요. 그러나 인구 변동분이다. 이는 뭐가 됩니까? 유량이 되어버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택 관련해서 자. 신규 주택 공급량이라는 게 있어요. 자, 흔히 신규 주택 공급량은 주택 생산량이다.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자, 이때 신규 공급입니다. 신규 공급은 이게 뭡니까? 자, 주택을 새로 져서 시장에 내놓겠다. 이게 신규 공급이잖아요. 그럼 주택을 새로 서 시장에 내놓기까지는 착공서 때 완공까지 기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신규 주택 공급량이다. 이는 어디에 합니까? 유량이 되겠다는 겁니다. 다음 주택 거래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전체가 거래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이는 이제 올 현재 전체가 거래되다 이런 의미일까요? 아니면 지난 한 달 동안 전체가 거래되다 이런 의미일까요? 한 달. 따라서 주택 거래량 역시 어디에 합니까? 유량 해당한다는 겁니다. 다음 주택 재고량이라는 게 있어요. 주택 재고량이다. 자, 이건 우리가 올 현재 시장에 존재하고 있는 주택의 양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점의 개념이 되죠. 그래서 주택 재고량은 어디에 합니까? 저량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내용이 현재 같은 우리 시험에 출제된 사례들이에요. 사례들. 과거에는 출제비가 아주 높았던 부분이에요. 그러나 최근 조금 뜸한 편인데 여튼 이론으로서 유량과 저량 잘 구분하지 않는 이야기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자, 가격, 자, 집가다. 자, 이는 어디에 합니까? 저량이지요. 다음 임료. 지대는 어디에 합니까? 유량이다라는 겁니다. 다음 소득, 즉 수익과 관련된 부분이나 비용, 즉 지출과 관련된 부분 다 어디에 합니까? 유량. 다음 자산의 가치, 부채, 인구수, 이들은 어디에 합니까? 저량. 다음 신규주택 공급량이다. 즉 주택 생산량이나 주택 거래량, 이들은 어디에 합니까? 유량. 다음 주택 재고량이다. 이들은 어디에 합니까? 저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아직까지는 출제 안 되었지만 혹시 모르니까 퀴즈 하나 내드립니다. 흔히 우리가 자, 투자한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투자한다. 자, 부동산에 투자한다는 이야기. 투자는 유량일까요? 저량일까요? 투자는 유량입니다. 유량입니다. 혼돈하지 마세요. 자, 사실 우리가 부동산 투자는요. 저는 취득 그리고 운용, 처분의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럼 잡으세요. 자, 부동산 투자는 취득, 운용, 처분의 과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간이 되는 겁니까? 시점이 되는 겁니까? 기간. 따라서 투자는 어디에 한다? 유량 변수예요. 투자는 유량 변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통화량이라는 게 있어요. 통화량. 제가 깜짝 놀란 겁니다, 이게. 통화량, 이렇게 표현하니까 뭘 생각하냐. 핸드폰 통화량, 이거 생각하시더라고요. 이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아니라, 이제 통화량에선 시중에 돌고 도는 돈의 양이에요. 돈의 양. 그래서 오늘 현재 시중에 돈이 얼마나 풀리는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통화량은 유량일까요? 저량일까요? 저량.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 오늘 또 추가적으로 이야기 좀 드렸습니다. 자, 투자는 뭡니까? 유량. 다음 통화량은 뭡니까? 저량.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여튼 여러 예를 들었지만 이외에도 어떤 변수가 나오더라도 한 달, 1년 이 같은 기간의 개념이 대표는 뭡니까? 유량. 다음 올 현재 시점의 개념이 대표는 뭡니까? 저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자, 우리 여기서 했던 사과 2점 일반 재화의 수요는 뭡니까? 유량의 개념입니다. 부동산 마찬가지예요. 본질은 자, 유량 수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량 수요다. 그래서 이제 플로우의 개념이죠. 자, 일정 기간 동안의 수요를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 그렇지만 부동산은 일반 자산은 여러 특성들이 있더란 이야기예요. 여러 특성들이 들어서 앞으로 1년 동안 사람들이 주택을 얼마나 보유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겠죠. 이는 뭡니까? 1년이니까 유량이 되겠지요. 그래서 올 현재 사람들이 주택을 얼마나 보유하는 이런 문제도 있잖아요. 조금 올 현재니까 뭡니까? 저량이다 할 수 있겠죠. 이처럼 부동산 수요도 본질은 유량입니다. 그렇지만 저량 수요라는 것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저량은 스톡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제 일정 시점에서의 수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여튼 부동산 수요에는 유량 수요, 저량 수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유효 수요라는 게 있어요. 유효 수요는 우리가 실질적 수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죠. 그럼 이처럼 유효 수요, 실질적 수요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먼저 사고자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구매 의사가 있어야 된다. 즉 구매 욕구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것만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수요한다 할 수 없겠죠. 그럼 실질적으로 수요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쩐이 있어야 쩐. 그죠? 따라서 구매력, 즉 지불 능력이 겸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시험은 이 부분도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유효수요란 어떤지 반드시 구매력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OX. X 잘못되어 있죠. 유효수 대에서는 반드시 어때? 구매력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있었나? 그래서 구매 의사의, 즉 구매 욕구의 구매력, 지불 능력이 겸비된 수요를 뭡니까? 유효수요, 실질적 수요란다는 거죠. 이때 구매력에는 어때?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도 해당이 되겠죠? 왜? 현금으로 살 수 있잖아요. 다음, 내가 저축에는 저축금이 있습니다. 이것도 살 수 있으니까 구매력에 해당이 되겠죠? 다음, 은행부터 대출 받느냐? 대출금, 이것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구매력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구매력에는 현금, 저축금뿐만 아니라 대출금도 포함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여기서 이제 구매 의사는 있습니다. 그러나 구매력이 어때? 뒷받침되지가 않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같은 경우에는 유효수요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렇지만 사고자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구매력만 뒷받침되면 언제든지 유효수요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잠재되어 있다. 그래서 이 경우를 얻어 우리가 잠재 수요다 또는 예비적 수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요를 두 가지로 설명을 드렸어요. 하나는 유효 수요, 실질적 수요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잠재 수요다, 예비적 수요라는 게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둘 중에서 부동산 수요는 뭘 의미할 것인가? 자, 부동산은 워낙 고가의 상품이니까 구매력이 어때? 있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부동산 수요는 결국 뭘 합니까? 유효 수요, 실적 수요를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자 보세요. 우리가 수요는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자, 2,000원입니다. 2,000원 때는 몇 개 사고자 했어요? 10개 사고자 한다. 할 수 있겠지요. 그럼 이미 사버린 겁니까? 앞으로 사고자 하는 겁니까? 앞으로 사고자 한다. 아직까지는 사기 전이잖아요. 그래서 수요는 사전적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2,000원 할 때 몇 개 사고자 했습니까? 10개 사고자 했죠. 이때, 10개, 이건 당연히 수요량이 되겠죠? 이는 최대 수량일까요? 최소 수량일까요? 최대는 10개 사고자 한다. 그 이야기 되겠죠? 그래서 최대 수량이 된다. 이렇게 정리해 좀 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 수요량의 내포인 의미 몇 가지를 살펴드렸습니다. 자, 부동산 수요도 본질은 뭡니까? 유량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부동산은 여러 특성에서 유량 수요뿐만 아니라 저량 수요 있다 생각하시고, 다음 유효 수요, 실질 수요를 의미한다. 사전적 개념이다. 그리고 최대 수량이다. 이렇게 정리가 좀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들이 여러분 교재 58페이지 1번 챕터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번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밑줄 그은 내용만 한 번 더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시라고 59페이지 1번 문제는 자, 여러분들이 풀으셔도 되겠습니다. 2번 챕터
뭐 부동산 수의 분류와 특징이다 소개인데 양월의 1번에 동일하게 읽으시면 자, 유효수요, 잠재수요 나와 있죠? 이분은 설명 다 드린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중요성 거의 없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번 챕터 여기까지는 설명드린 걸 하겠습니다. 잠시 있다가 다음 시간에 60회 해당인 3번 챕터 수요 법칙과 수요 곡선이다. 이부터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우셨답니다.